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서울대학병원 조현내과 교수로서 암 환자 진료와 연구를 했었고 작년 2월 말 정년퇴임한 방영주입니다. 이제는 진료실과 연구실을 떠나 새로운 섹터에서 나름 신약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제가 항암에 이유 있는 진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이란 질환과 그 치료에 대해서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또는 수치를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하셔서 본인의 지식으로 흡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이 암으로 진단되는 환자 수와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암 환자 수 발생률은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은 2012년까지 매년 3.3%씩 증가해 왔습니다. 다행히 2013년 이후부터는 암 발생률이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암에 의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파란 선이 사망률인데요. 2002년 이후 조금씩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선의 결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은 우리나라 남성에서 오른쪽은 여성에서의 각 암종의 발생률과 사망률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은 위암인데요. 파란 선 보이시죠? 위암 발생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망률을 보면 위암에 의한 사망률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덕분입니다. 반면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폐암의 발생률은 거의 변화가 없고 사망률은 계속 증가해 현재 암에 의한 사망원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수년간 사망률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에서는 조기 진단의 열풍으로 갑상선암이 가장 흔히 진단되는 암이지만 이를 빼면 유방암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이고 그 발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을 살펴보면 역시 위암에 의한 사망률은 크게 줄었고 폐암이 1위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암은 왜 어떻게 발생하느냐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사실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암은 정상세포가 바람원에 수십 년 동안 노출되면서 점차 여러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축적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매우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암이 생겼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은 매우 나쁜 암의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몇 달 피웠다고 바로 폐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장 담배를 좀 피워보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림은 대장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장세포가 바람원에 노출되다 보면 그림의 아래에 보이는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정상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 선종 또는 폴립을 형성하게 되고 이 중 일부가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 개월이 아니라 대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은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첨언한다면 모든 대장암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진단이 같이 대장암이라도 환자마다 그 원인과 과정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암은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까요? 아주 드물게 그러한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성인 거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빈도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자외선 같은 전리방사선도 원인이 되고 간염 바이러스, 헬리코박터 등은 각각 간암과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경우는 여러 화학물질이 유전자 변이의 원인이 됩니다. 화학물질이 하면 여러분들 우선 산업 폐기물, 대기 오염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발암원이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같이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이 발암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암원입니다. 암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하나를 꼽으라면 전이라는 현상입니다. 가령 위에서 발생한 위암이 영원히 위에만 있다면 수술로서 완전 제거를 해버리면 완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폐, 간 등 다른 장기로 가서 살아남고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암의 전이라고 합니다. 암의 전이가 일어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이들을 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체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종양내과 전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암의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 영역이 종양내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암세포의 증식에 따라 암세포의 증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면 암세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게 되어 암세포가 10억 개가 모이면 직경 1cm의 조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도가 암의 조기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 하나가 이 정도의 크기가 되려면 최소한 여러 해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암은 만성질환입니다. 암의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은 암세포가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방입니다. 암세포가 발생하려면 대개 10년 넘게 걸리니까 우리가 대처할 시간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흡연을 몇 개월 한다고 폐암은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폐암을 피면 담배를 피면 필수록 폐암 또는 다른 암의 발생 위험은 커집니다. 따라서 당장 담배를 끊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암에 발생한다면은 조기 진단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암이 전이게 되기 전에 진단되면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로서 암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시기를 넘어가게 되고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약물 치료 또는 항암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방 가능한 암의 원인이 뭘까요? 보시다시피 흡연이 압도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담배를 당장 끊는다면 현재 발생하는 암의 4분의 1 이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 흡연도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당장 금연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비만증, 간염 바이러스, 인두유종 바이러스 등의 감염증, 가공육 다량 섭취와 같은 부적절한 식습관, 음주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법은 확실합니다. 비형간염 백신과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십시오.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한 음주도 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히 운동하시고 채소, 과일, 콩 등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가공육, 패스트푸드, 짠 음식, 탄 음식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두 번씩 다 들어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암의 조기 진단을 우리는 제2의 암 예방이라고 합니다. 가령 위암의 경우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완치율이 95%를 넘게 됩니다. 암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의 원발 부위, 종류, 유전자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암의 경우 원발 부위를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암의 유전자형의 확인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연인
정밀 의료 부분에서 우리 유창원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 병리의 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1기, 2기, 3기, 4기인데 병기마다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1기 폐암이라면 우선 수술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4기라면 약물 치료를 우선 하게 됩니다. 암의 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로 나뉩니다. 암의 진행이 특정 부위에 한정되어 있다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핵심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약물요법이 중심이 됩니다. 암의 약물 치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소위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라고 하면 힘들다는 생각을 우선 떠올립니다. 머리가 빠진다, 토한다 등등 여러 부작용이 있고요. 드물게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항암제 치료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약제의 안정성도 개선되었고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보조치료가 많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별로 빠지지 않는 항암제도 요즘엔 있습니다. 요즘에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제가 항암제 맞은 거 맞나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부작용이 이제 생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고 아마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또 와서 저는 머리 빠지지 않는 약을 써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치료 효과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항암제 선택은 부작용이 아니라 각 환자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암제는 지금도 항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약제입니다. 가령 악성 림프종, 급성 백혈병 등 여러 암종에서 항암제는 완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암에서 항암제는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여러 암에서 수술 후 보조 화학요법은 완치율을 개선하여 현재 표준 치료로 사용됩니다. 폐암, 후두암, 항문암 등에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완치율도 높이고 해당 기관의 정상 기능도 보전합니다. 과거에 드물게 항암제 치료 절대 안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죠. 일단 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말씀하시면 그 항암제 치료가 가져들 잠재적 이익과 부작용 등을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답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문의들이 표준적으로 권하는 항암 치료는 여러 임상시험 과정에서 그 효과와 그 위험에 대해서 효과가 훨씬 크다고 인정된 치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암제가 그동안 얼마만큼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성 위암, 4기 위암의 환자들의 그 생존 기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맨 위의 막대는 1980년대 항암제 없던 시절에 환자의 생존 기간을 보여주는데 평균 생존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제일 아래는 최근에 항암제를 썼을 때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1년 반, 6배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이 4기 암 환자에 있어서 1년 이상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가치일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즉 완전 절제한 2, 3기 위암 환자에서 6개월 동안 보조 화학요법을 시행했더니 완치율이 15% 개선된다는 그런 성적이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제안하고 가장 많이 기여했던 연구입니다. 국제적으로 매우 자랑스러운 연구인 것입니다. 항암제 치료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연구자와 의사들은 2세대 약물 치료를 개발하는데 그게 바로 표적치료제입니다.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는 뭐가 다를까요?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질에 작용합니다. 반면에 표적치료제는 특정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어떤 표적 물질에만 작용합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이 항암제를 보여주고요, 오른쪽이 표적치료제를 보여줍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일부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일으키기에 여러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반면에 표적치료제는 주로 특정 암세포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확률이 높고 부작용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제가 특정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적치료제의 경우 대상이 안 되는 암 또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각 환자의 암마다 유전형이 다르고 그에 따라 특정 표적치료제가 효과가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선택을 전문가가 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표적치료제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탈모, 구토 같은 그 항암제의 유명한 부작용들은 없으나 역제 특유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문의와 상의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 표적치료제가 유명해진 것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글리백의 효과가 확인되면서부터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미국에서 그 노란색 그래프 막대가 미국에서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수를 나타내는데요. 1년에 4,500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했는데 글리백이 승인되고 나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효약이죠. 이 표적치료제의 매력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폐암 환자에서 그 엑스레이 찍고 CT 스캔 한 부분입니다. 이 엑스레이와 CT 스캔에서 그 허옇게 나타난 부분이 폐암 부위입니다. 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EGFR 유전자 변이가 있었어요. 좀 생소하겠지만 하여튼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이레사라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했고요. 한 달 만에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도 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죠. 단 한 달입니다. 이렇듯이 표적치료제는 특정 암 환자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영역이 바로 종양내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헌, 인터넷 열심히 찾아봐도 이를 정확히 해석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료진을 믿고 치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표적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세용 교수님이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딱 10년 전이네요. 암의 약물 치료에 또 하나의 엄청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 관문 억제제의 개발이 이러한 엄청난 발전을 주도합니다. 이 그림은 면역항암제의 작용 유전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시면 T림프구, 수지장세포, NK세포 이런 세포들이 보이죠. 이런 세포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면역세포라고 하고요. 정상적으로는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를 잡아 없애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세포들의 어떤 일부는 이러한 것을 회피해서 살아남게 되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는 큰 차이가 약이 직접 암세포를 죽입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에 작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합니다. 그 점이 앞서 말씀드린 항암제,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의 큰 차이점입니다. 면역치료제는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의 암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생쥐 실험에서 보면 소위 면역 강화제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암을 없애는 걸 보고 면역 강화제에 대한 요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 1970년대에 이런 면역 강화제를 가지고 여러 임상 시험을 했는데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문의들 중에 이러한 면역 강화제를 권하는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면역 치료제는 소위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는 여러 임상 시험에서 그 치료 효과가 확실히 증명되었으니까
오늘날 널리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암의 면역 치료제는 좋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면역기능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효과 있는 면역 치료제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면역항암제로 치료받은 악성 흑색종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보여주는데, 왼쪽 이 그림을 보면 전체 환자의 약 3분의 1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4기 암 환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악성 흑색종은 면역항암제에 가장 잘 드는 암입니다. 반응률이 약 30% 되는데 다른 암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개 10%, 20% 내외, 또 어떤 암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암이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고, 암에 따른 차이, 또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전문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항암제로 효과를 보는 환자에게는 그 효과가 몇 년 이상 지속된 점입니다.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따라서 면역항암제는 부작용도 상당히 적고 효과가 있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일부 환자는 드물게 면역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역시 전문의의 가이드와 함께 사용되어야만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암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항암제,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를 병행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잡하죠? 이 부분도 다음 강연자인 이세훈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은 이러한 약제들이 개발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엄청난 돈이 투자됩니다. 새로운 항암제 개발하는데 적어도 10년이 걸리고요. 항암제의 경우 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됩니다. 이 중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의 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고, 또 일부 환자에게는 아까 우리 국민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 치료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환자는 29세 남자로서 담배를 핀 적도 없는데 폐암에 걸렸고요. 이 화살표한 부분을 보면 허연 부분이 있죠. 늑막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암부인데, 암조직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알크 유전자 변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환자는 다행히 당시에 크리자티닙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의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28일부터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12월 1일, 3일 만에 좀 좋아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12월 2주 뒤에 보면 굉장히 하얀 부분이 많이 줄었죠.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반응을 보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환자가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닌데 그중에 일부는 이런 효과를 보이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토과 연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정 위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 허셉틴의 효과를 위암에서 처음으로 증명한 세계적인 연구가 되는데, 이 연구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자랑스러운 연구이기에 보여드립니다. 즉 우리가 어떤 위암 환자에서 허셉틴을 쓰려고 하면 이런 수년에 걸친 임상시험의 결과로 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2세 허투 양성 위암을 가진 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한 약간 거무스름한 부위 보이죠? 이게 암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치료했더니 2달 만에 굉장히 줄었고 거의 없어졌고, 이분은 12년이 지난 2020년 제가 퇴임하기 전에도 건강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흔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놀라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음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외국에서 보여주는데요. 2016년 자료인데 세계에서 항암치료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병원을 보여줘요. 1등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캔서 병원이고요. 2위는 하버드의 다나파버 암연구소네요.
3위, 6위, 7위, 10위 4개의 병원이 상위 10개 중에 4개의 병원이 우리나라 병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상시험은 세계적으로 탑 레벨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임상시험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러지 마시고 국내 그 연구진들에게도 먼저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강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지난 30년간 약물요법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왔고 그 발전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항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암의 종류와 유전자형 등에 따라 각 환자에 따라 사용하는 약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을 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종양내과 전문의들을 믿고 암을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더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위 10개 가운데 4개 병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 몰랐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요새 정말 뭐 K 문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우리 K 항암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한 30여 년간 이제 연구실에도 계시고 또 임상에 또 계셨으니까요. 제일 큰 변화가 뭔가요? 항암 분야에 있어서.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2가지를 강조하고 네네. 싶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인데요. 30년 전에는 저희가 사용하던 항암제가 한 10개가 조금 넘는 항암제가 다였는데 지금 이제 항암제 종류도 뭐 20가지, 30가지가 넘어서고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가 또 개발되었고 이제는 면역 항암제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약제들을 단독으로 또는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산수적인 치료를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복잡한 그 공식을 풀어서 치료법을 찾아내야만 되는 그 다양성을 둘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치료 효과의 개선입니다. 아까 4기 위암 환자의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이 안 됐는데 지금 1년 반을 넘어서고 있고 몇 년 뒤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치율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성 그리고 치료 효과의 획기적인 개선 이 2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암에 걸리시지 마시고요. 그럼요. 예. 아까 예방 말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저도 오늘 당장 시작하라는 말씀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종양내과 하시잖아요. 근데 종양내과는 좀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워갖고요. 항암은 꼭 종양내과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치료법이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가령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뭐 위암 수술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 위암의 완치에 중요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대신에 많은 시간을 수술실에 보내야 되고 또 수다른 환자들의 케어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그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도 새로운 항암제 또 새로 시지각각 바뀌는 이런 정밀의료 부분을 공부하실 수 있을지는 크게 의문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의 치료는 3가지입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요법 3가지 아닙니까? 수술은 외과 의사가,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전문의가, 약물 치료는 종양내과가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니 이해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계속 앞으로 점점 더 항암 치료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30년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꿈꾸시는 미래 신약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사실은 아직도 제가 신약 개발 쪽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그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가령 요즘에 매스컴에 보니까 이제 대사항암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분야고요. 그것 말고도 옛날에 꿈꾸지 못했던 매우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어서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가 되면 우리 종양내과 전문의들은 새로운 치료, 몇 가지 치료를 또 손에 넣게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말씀하시니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교수님 정말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